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홈플러스 좀 이슈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 국내 최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기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이번 사태는요, 많은 투자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좀 안겨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K 파트너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BK 파트너스는 2005년에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입니다. 자산 규모만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4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5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를 했고 기업이나 특정 자산을 인수해서 완전히 소유권을 확보하는 바이아웃 전략이 MBK의 핵심입니다. 투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한 뒤에 기업 가치를 높여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MBK는 금융권과 재계를 넘어서 법조계에서도 아주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려아연과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어서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이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까지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MBK의 책임론이 또 부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됐고 또 국세청도 MBK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과정의 문제점을 꼽아본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이죠. 서울회생법원에 4일이 되자마자 바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까지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점을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짚고 있는 상황인데요.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전까지 약 6천억 원 규모의 단기 금융 채권을 판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 ABS-TB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기업 어음과 전자 단기 사채가 한 1,9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지난달 25일에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갈 것을 통보받은 바로 그날 홈플러스가 820억 원 규모의 ABS-TB,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죠. 이것을 발행한 점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당일 오후에 그 신용평가 예비 평정 결과를 통보받았고 사실 ABS-TB는 그 전날 승인이 완료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기업 회생 신청이 단 4일 만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홈플러스 측이 회사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몰랐을 리는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위기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회생 신청으로 원리금 상환이 중단된 이 ABS-TB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는 한 4천억 원대 수준입니다. 또한 홈플러스와 거래하던 수많은 납품업체 또 소상공인들의 결제대금 지급도 일정 부분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카드사가 이 홈플러스의 매출 채권을 기반으로 유동화 작업을 진행한 점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사들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카드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금감원에 총 22건의 이 홈플러스 채권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그중에 19건이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에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카드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그리고 사정기관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관련 기업 어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ABS-TB,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 등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조사를 또 진행 중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이 기업어음 인수증권사인 신영증권 그리고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고요. 또 19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19일에는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국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 조사의 쟁점은 MBK와 증권사가 이런 어음이나 채권을 팔면서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회생 신청 계획을 미리 세웠는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이 부원장급이 이끄는 별도 팀을 꾸려서 MBK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 검사 범위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그리고 회생 신청 계획 시기, 또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도 MBK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 조사 4국에서 MBK의 인수합병 또 매각 등 여러 가지 거래들을 조사 대상에 놓고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회사 측 MBK 측 그리고 김병주 회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김병주 회장은 사죄를 출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김광일 MBK 부회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이와 관련해서 홈플러스와 그 규모와 시기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도 번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 회장과 MBK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 김병주 회장의 사죄 출연 언급 이런 것들이 좀 정무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라는 언급도 하고 있고요. 홈플러스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경영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MBK와 김병주 회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홈플러스 사태가 사실 이번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과거 동양그룹 그리고 LIG건설의 기업 어음 사기 발행 사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게 좀 유사합니까? 예, 법조계에서 이제 관련한 지적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동양그룹은 상환 능력을 상실했는데도 2013년에 동양증권을 통해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열사 기업어음 그리고 회사채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 동양그룹 내부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따른 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를 판매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유사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LIG건설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까지 2,15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또 회생 신청을 열흘 앞둔 시점까지도 역시 기업어음을 발행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역시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보면은 경영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이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요. LIG건설의 구본상 전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알고도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홈플러스 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회생법원이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의 요청에 따라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좀 연장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홈플러스 측에서 채무자 회사의 그 회생 채권자가 다수, 그러니까 채권자가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거래 채권에 대한 조기 변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제출 기한을 좀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법원이 홈플러스 측의 요청 이유가 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걸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을 좀 연장해줬고 그에 따라서 채권 신고 기간이나 채권 조사 기간이나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 또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 이런 것들이 같이 순차적으로 또 연장이 다 됐습니다. 또 법원은
구조조정 담당 임원을 새로 또 위촉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경영자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기도 하고요. 또 기업 회생의 촉진 그리고 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메리츠 캐피탈 임원 출신인 김창영 씨를 이 홈플러스 사태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또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가 절차 개시된 것이 크레딧 시장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사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강원 레고랜드 사태, 춘천 레고랜드 사태 때도 상당히 이제 크레딧 시장의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전후에 그런 단기 자금 시장 금리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시장 금리가 소폭 내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그 레고랜드 사태 때와는 조금은 다르다. 그때보다는 충격이 좀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홈플러스의 금융 채무액이 약 5,6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풀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취약 업종 내 개별 기업 문제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급 효과가 조금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이런 특수목적법인 SPC를 활용한 유동화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내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뭔가 이 SPC와 관련된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